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고대 불교입니다. 자, 승려 얘기인데 여기가 이제 한 문제죠. 그래서 고대 불교 그러면 사실은 문제 10번 중에 9번은 원효의상이야. 됐죠? 제가 다른 승려도 얘기하겠지만 출제율의 90%는 원효의상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완전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뒤에 요 다음 페이지에 본문 있지? 그때 원효의상 가서 또 얘기할게요. 됐죠? 그러니까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건 주로 편하게 들으세요가 많았으면 자, 지금부터는 제가 수업을 길게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됐죠? 네. 그러면 인강 사람들은 못 들었잖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럼 현장 오세요. 자, 그래서 갈게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다음 기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3, 40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만 하고 수업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갈게요. 자, 첫 번째 원효의상인데 원효의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대적 배경만 좀 먼저 깔게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시대가 분열의 시대예요. 분열의 시대. 이게 분열의 시대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원효가 AD 617년생이고 의상이 AD 625년생이야. 그러니까 둘이 8살 차이야. 그러니까 둘은 되게 친한 사이인데 실제로는 원효가 8살 많은 형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둘은 골품도 달라요. 그러니까 원효는 육두품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의상은 진골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근데 내가 이거 생년을 왜 얘기했냐면 그러면 무슨 승려들의 몇 년에 태어난지까지 알아야 되냐?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의천진우라면 뭐 그것도 알아야 돼?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617년, 625년생이라는 걸 왜 얘기했냐면 백제가 언제 멸망해? 660년. 고구려는 그 다음부터 8년씩 더 하면 돼. 668년, 성통일의 완성은 676년. 그럼 이 얘기는 왜 했냐면 이분들이 살았던 젊은 시절은 삼국시대고 이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시대가 막 통일이 되는 시기야. 그러니까 막 백제가 멸망하고 막 고구려가 멸망하고 막 통일운동이 진행되는 시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통칭 원효와 의상은 보통 시대 구분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북국 시대. 그러니까 통일신라 불교의 수준을 그러니까 높인 분들. 이렇게 보통 시대 분류를 해요. 됐죠? 이게 이제 원효와 의상이야. 그래서 이 시대가 분열의 시대라고. 통일기라면서요. 그러니까 분열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말이 통일이지 실제로는 통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건 사실은 정치권의 얘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삼국의 불교는 각각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고구려 불교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고구려 소수리망 때 불교가 사실은 공인되는 건 어디로부터 전래받냐면 중국의 북쪽, 전진으로부터 그러니까 전래받아요. 전진의 순도로부터.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AD 384년 침류왕 때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들 그러니까 동진의 마라난타로부터 불교를 수용해요. 그러니까 수용도 각각 다르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세기 눌지왕 때 전래됐다라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는데 이미 그 전에 전래됐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공인은 훨씬 더 지나서 527년 법흥왕 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삼국의 불교가 각각 전래가 된 거야. 그리고 각각 발전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종교의 속성상 그리고 맞아 내가 그 얘기도 제가 여기 불교 갈 때 진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할게요. 됐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좀 내가 오래 할 수도 있어. 이 주제가. 됐죠? 그런데 너무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야사특강으로 들어올 때는 그냥 편하게 그냥 듣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단과 들어갈 때 이런 내용들 좀 여기서 좀 단과했던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줄이게. 그리고 그냥 무료특강 들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게. 왜냐하면 제가 수업이 좀 양이 되다 보니까 조금 줄이려고. 됐죠? 네,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딴 거 더 할 거잖아. 그러지 말고. 됐죠? 네. 절 잘 안 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냥 해볼게요. 근데 이게 종교의 특성상 이게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종교 기관에 갔는데 성직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도 그걸 이의제기가 하기가 좀 어렵잖아. 왜냐하면 종교의 속성상. 그렇지 않아? 아니야? 근데 삼국의 불교가 각각 전래됐는데 제각각일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전래되는 것도 정식으로 전래되는 게 아니라 무슨 경전 하나 같은 게 툭툭 넘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글은 하나지만 해석은 천갈래 만갈래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찰을 다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개경에 살면서 사찰 이렇게 다닐 때 내가 주지스님한테 들은 얘기랑 내가 만약에 출장을 간 거야. 그래서 지방간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만약에 영주 지방에 내려왔어. 그래서 영주에 뭐 부속사가 유명하다는데 거기 안 가본 거야. 그럼 가까우니까 내가 거기를 또 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갔더니 스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얘기가 전혀 다른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참 문제 제기가 어렵지. 왜 그러냐면 종교의 속성상.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 저에게 전해졌는데, 제가, 그래서 정말 어릴 때는요, 제가 제 눈앞에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전도했었어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물체 말고 뭔가 움직이면 제가 교회를 가자. 그리고 막 개도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의문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서 1.1획이 틀린 바가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의문이 생긴 거야. 뭐냐면 하나님이 바이블을, 성서를 훈민정음으로 줬으면 그 말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알기로는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신약은 그리크, 히라보로 쓰여지거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간에 많은 번역의 과정을 거친다고. 중세 캐톨릭에서는 한동안 300년간 라틴어 이외에는 번역을 못하게 묶어놨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작생공의 보호 아래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독일어, 불어, 그 다음에 뭐 이태리어, 그 다음에 에스파냐어,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됐고, 그렇게 막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거야. 그럼 우리나라 성서는 어떤 게 왔나 이렇게 내가 봤더니, 우리나라 성서는 보니까 한문 성서,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로 된 성서를 한글로 번역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말투가 유교 경전의 말투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자왈, 자왈 이렇게 경전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 가라사대야. 그게 뭐냐면 그게 유교 경전의 말투거든. 봤더니 이게 한문 번역이야. 그럼 그 한문은 뭘 봤나 봤더니 영어 번역 중에 ASV 버전이라는 게 있어. 그거를 한자로 번역한 거더라고. 그러면 그 전 버전도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게 번역의 과정만 해도 몇 번이 있어. 그러면 영어를 좀 하시는 분도 번역은 아무나 못해요.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번역은 아무나 못해. 번역은 또 하나의 창작 활동이고, 번역은 이 문화적인 것에 대한 굉장히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해. 그래서 문화권이 바뀌면 단어가 잘 번역이 안 되는 단어들이 많아. 그럼 번역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성서를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성서가 역시 이게 종교의 어떤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에 살아왔던 전승체의 결과물이야. 그래서 이 기록도 버전이 이게 사실은 원 버전이 하나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봤더니 뭐 D자료라는 게 있고 E자료라는 게 있고 뭐 B자료라는 게 자료가 여러 개야. 한 크게 봐도 4개. 그다음에 뭐 작게는 한 6개쯤 자료가 되더라고. 걔들이 막 뭉친 거야. 그다음에 이 신앙 공동체가 봤더니 원래 하나의 신을 믿는 공동체도 아니야.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훼라고 부르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힘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뭐 또 2개 그룹이 만난 거야. 그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성서가 어떻게 그런 거지?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 그런 의문을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한 1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제 손목을 잡고 저를 기도실로 데려갔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이 흔들린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니야. 나는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나는 팩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팩트. 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신앙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팩트를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기도라제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 제가 말했던 그 대학 시절, 어린 시절이 지금부터 몇 년 됐겠어요? 반응은 뭐야? 아니 내가 신라 때 대학을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야. 해봐야 몇 년 됐겠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고대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될 때는 어땠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스님이 각자 말하는 게 다 진리야. 그런데 문제는 신라라고 하는 통일신라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테두리 안에 묶였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실은 사상적 분열, 그 다음에 언어적 분열. 왜냐하면 용어도 다 다르게 쓰니까. 이런 얼마나 분열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통합, 그리고 조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커지던 시절이야.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시대적 소명에 대해서 응답하신 두 명의 큰 스님이 원효와 의상이에요. 됐죠? 그래서 막 통일되는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두 스님이야. 그래서 이 두 스님의 가장 기본 공통분모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 공통분모 두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는 첫 번째 이 둘 다 뭘 얘기하냐면 조화와 통합을 얘기해요. 이게 공통분모입니다. 잠시 후에 하게 될 화쟁도 결국 조화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의상이 얘기하는 화엄일성 법계도 만물 아우르는 하나 속에 있는 만물 일즉다 다즈길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와 만물의 끝없는 소통과 원융, 통합,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보세요. 조화와 통합에 대한 얘기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스님의 공통분모예요. 됐죠? 그냥 지금 제가 얘기했던 배경을 위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스토리로.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조화와 통합을 얘기하면 이게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은 무조건 원효로 가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답이 의상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두 스님의 공통분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제가 중국 불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교의 대중화와 함께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중국의 종파가 정토종이에요. 아미타 신앙.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불교의 대중화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다시 가지고 올게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과목이니까 시간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삼국시대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불교라고 하는 것이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예요. 그러니까 왕실과 귀족의 전유물이야. 뭐가? 불교가. 됐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일반 농민이나 일반적인 평민들이 다 불교를 믿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오직 왕족과 귀족물의 전유물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삼국시대 승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하게 왕족과 최고의 귀족들만 상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가다가 제가 농민인데 곡괭이 들고 가다가 멀리서 스님이 걸어오는 거야. 여러분 스님 가까이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워낙 제가 종교인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종교인들은 진짜 그 후광이 있다니까. 진짜 빛이 나와요. 스님들 탁 오잖아요. 막 빛이 나. 아니야 머리 때문이 아니야. 진짜 빛이 나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탁 걸어오잖아요. 쫙 빛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님이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야. 그래서 내가 곡괭이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가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 내가 곡괭이를 흔들면서 아는 척을 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삼국시대 길거리에서 농민 따위가 감히 승려한테 말을 건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그들은 눈조차 마주칠 수 없어. 자, 이게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불교의 대중화는 언제부터냐? 바로 남북국 시대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의 과목이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중화된 불교. 아미타 신앙 있죠? 자, 근데 이거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 이 아미타 신앙 누가 만든 거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 원효가 만든 거 아니야. 제가 좀 전에 했지만 이거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중국 당나라 불교야. 됐죠? 네. 그래서 자, 이 아미타 신앙 정토종은 의상과 원효의 공통분모예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미타 신앙 정토종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원효라고 생각하시면 틀릴 수도 있어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원효와 의상에 대한 자, 기본적인 얘기 좀 했고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원효는 자, 이제 본격적인 원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은 제가 다 깔았어요. 자, 원효입니다. 자, 원효는 어떤 스님이냐면 우리나라 불교사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큰 스님이죠. 자, 첫 번째, 이 세 개의 업적이 다 대단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불교 이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 하물며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고대 불교가 어땠겠냐고. 진짜 불경 하나 달랑 전달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입장 차이나 각자 받아들이는 게 진짜 다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고 뭐가 틀리는 거야 라고 하는 기준조차 확립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 불교에 이뤘던 기준이 만들어지는 게 언제다? 원효 이후예요. 됐죠? 그래서 불교에 대한 이해 기준이 마련된다. 자, 또 한편으로는 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요 똑같은 말이 뭐냐면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자,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막 대충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본질에 가깝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게 언제라고요? 원효 이후예요. 됐죠? 그래서 이 원효의 대표적인 저서가 4개가 있거든요. 이 저서는 나중에 뒤에 뭐 문화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문화사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서예요. 진짜 책 이름에 녹아내려. 이 책 이름이 정말 원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조건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조건 암기량을 줄여야 돼. 왜냐하면 외우지 않고 맞출 수 있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야. 그런데 암기량을 줄여도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식하게 막 외워서 끝내겠다고 하면 정말 진짜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됐죠? 자, 갑니다. 그래서 원효의 대표적인 저서 4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금강산맥경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승기실론서야. 세 번째 신문화쟁론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엄경소예요. 이렇게 4권. 여러분 원효는 실제로 살아있을 때 저술활동을 되게 많이 한 사람이고요. 원효가 썼다라고 알려진 책이 200권이 넘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현재 남아있는 게 22권이에요. 근데 이것도 장난 아니죠. 그런데 시험엔 다행히 4권만 나와요. 그러니까 4권만 외우셔야 되는데 이건 4권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마땅히. 자, 첫 번째 금강산맥경론이고 그 다음이 대승기실론서. 그리고 특히 이 두 책은요. 세계 10대 불서 중에 2권이에요. 세계 10대 불서 10권 중에 2권이 한국 사람이 쓴 거고 그리고 그 한국 사람이 동일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원효야.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교 세계에서 우리가 중국의 그 많은 승려들을 이름을 기억 못하지만 현장, 삼장법사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교 세계에선 원효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됐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원효를 잘 모르죠. 자, 어쨌건 금강산맥경론 대승기실론서. 근데 이 책 얘기하면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만 할게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용어 정리만 해보면 첫 번째로 경이라는 게 있어요. 경.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경전이죠. 경전. 그래서 이 경전은 바로 부처 그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현장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잖아요. 구법승. 구법승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를 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부처를 구하러 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경전 구하러 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현장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또 불교가 많이 발달하고 또 이제 중국불교가 발달하고 나면 우리도 구법승들이 가요. 인도나 중국을.
또는 일본 애들도 가요. 됐죠? 그래서 그 현장을 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해초예요. 그러니까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이 사실은 해초도 구법승이야. 그 다음에 일본에도 있어요. 이게 2년 전에 출제됐는데 일본의 승려 중에 옌닌이라는 승려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9세기 사람인데 이 옌닌이라는 승려가 당나라에 또 경전을 구하러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신라와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일본 애들이 배를 못 만들어요. 얘네들이 섬나라 애들이잖아. 그런데 배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바깥에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구의 침략을 언제부터 배우냐면 중세 때부터 배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고대에는 보면 외구의 침략이 없잖아요. 그럼 원래 일본 애들이 착했는데 나중에 노략질을 좋아하는 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의 본성은 잘 안 바뀌어요. 노략질을 좋아하는 새끼들은 늘 노략질을 좋아해요. 얘네들이 안 왔던 게 아니고 못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못 만들어요. 그 병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섬나라에 갇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예를 들어 부산, 신라 쪽으로 오는 게 이들은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동해에 띄우는 순간, 남해에 띄우는 순간 얘네들도 정말 인생이 어드벤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경주나 또는 부산 쪽에 배가 닿을 때 정도가 되면 배가 걸레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신라인들의 도움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옌닐이라는 승려가 당시에 그 신라의 장보고의 도움으로 사실은 당나라를 가요. 그래서 신라를 보고 이 사람이 느낀 거 또는 당나라에 가서 보고 예를 들어 신기하다 생각했던 거를 기록으로 남겨요. 이게 옌닌이 썼던 입당 구법 순례기라고 하는 기행문인데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세기 신라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입당구법 순례기가 2년 전에 출제됐던 게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건 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론은 뭐냐면 이 경전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이게 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론에 대해서 해설을 또 달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될 여러분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들으세요. 앞으로 이런 얘기를 보게 될 거니까 경, 론, 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도 있냐면 이런 기본적인 단어의 뜻의 의미도 있는데 얘가 좀 레벨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경이 가장 권위가 있는 거야. 부처의 말씀 그 자체죠. 부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교가 왜 어렵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는데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게 몇 번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컸는데도 그리고 뭐 내용은 뭐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성서도 그렇게 그만큼 무거운 거야. 힘든 거야. 그런데 불교는 장난 아닙니다. 불교는 공식 경전이라는 경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정식 경전만 1000여 권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토 나오지.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전은 부처 그 자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론이라는 건 뭐냐면 해설서는 해설서인데 이게 공식 해설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해설서가 주석서 아니야? 이거 사실 같은 말이거든. 그런데 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공식 해설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이 하나이듯 론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는 달라요. 소는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불교가 이렇게 론, 소 이렇게 생기냐면 여러분 국어 시간에 이런 거 배우지 않으셨어요? 언어라는 게 100년을 주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언어를 쓰는 체계가. 왜?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15세기 국어와 지금의 국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교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경전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해설서로 론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 입장에선 론이 만들어진 지가 한 1000년 된 거야. 그러면 론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의 용어로 맞는 걸로 다시 주석을 달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예요. 됐죠?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려니.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금강산맥 경론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금강산맥 경이라고 하는 경전. 근데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원효가 진짜 유명해진 건 금강산맥 경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금강산맥 경의 공식 해설서입니다. 원래는 금강산맥 경론 소였는데 소를 떨어뜨리고 공식 해설서가 된다고. 그 다음에 대승기실론서는 뭐냐면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에 주석을 달아준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금강산맥 경론 대승기실론서였어요.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대승기실론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사료 보실 때 그 얘기 안 했다. 불교는 사료도 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재를 보시면 지금 프린트를 제가 해온 게 이게 뭐냐면 제 필기노트예요. 그래서 제 필기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필기노트를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런데 필기노트가 사료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사료는 요 특강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제가 이렇게 주제가 하나 끝날 때마다 제가 단원 평가를 할게요. 시험을 볼게요. 그러면 시험을 볼 때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올 때 사료제 시험 문제들을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사료는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나중에 사료를 보시면 여러분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문화쟁론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화쟁 1심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1심 얘기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데 이 대승기실론서의 원문을 봐도 1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사료 문제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심이 혹시 사료에 보이면 물론 원효이긴 하지만 무조건 그러니까 신문화쟁론은 아닐 수도 있어요. 됐죠? 그냥 이건 그냥 편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교에서 1심은 보통은 원효지만 원래 1심은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료를 볼 때 1심 말고 다른 단어가 또 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1심인데요. 사실 1심은 원효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게 가장 큰 화두죠. 가장 큰 화두인데 원래 1심의 시작은 일체유심조예요.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의외로 원효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원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얘기가 이거지. 이것도 모르면 한국에 살았던 시간이 짧은 거야. 해골물의 일화 아시죠? 원효와 의상이 중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배편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그 전날 왜냐면 배가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그 전날 근처에서 자잖아. 그런데 이들이 잘만한 곳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산기슭에서 그러니까 좀 그냥 이슬만 좀 피하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중을 돌아다니다가 조그만한 동굴을 하나 발견해요. 그래서 그 전날 밤 이제 이 두 스님이 거기서 잠깐 눈을 붙이죠. 그런데 자다가 원효가 그 전날 짠 걸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목 말라 그리고 일어나잖아. 그 이제 더듬더듬하니까 누가 이렇게 컵을 갖다 놨어. 그거 봤더니 물도 있네. 그래서 시원해. 그리고 자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제 원효가 뒤집어진 거죠. 자기들이 자그마한 동굴이라고 생각했던 건 실제로 자그마한 동굴이 아니라 사실은 파헤쳐진 무덤이었고 그 다음에 어저께 새벽에 먹었던 그 물은 뭐 컵에 담긴 뭐 생수가 아니라 사실은 해골에 괴어있는 썩은 물이었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나서 원효가 그 전날 먹었던 걸 다 개워내는 거야. 그래서 막 뭐 이거 아시죠? 네, 여러분 인상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토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짜게도 안 먹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원효가 깨달음을 얻었죠.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에 그렇게 시원했던 물이 이 순간 어떻게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 사실 내가 삼라만상의 변화라고 파악하는 이 모든 사물에 대한 인식은 사실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두 일체유심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일체유심조는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수험생들한테도 되게 많이 말씀드려요. 보통 수험생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책, 자기가 공부하는 독서실 자리에 저 말을 많이 써놔요. 일체유심조.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거야. 근데 여러분 최소한 제가 요 대목에서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저 빨리 얘기할게요. 주제를 알아야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만 빨리 하면 여러분 일체유심조는 특히 수험생한테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험의 기간이라는 게 그게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또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공부하시든지 간에 그게 누구에게나 다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수험이 시작되는 순간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상담을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사실은 끝없는 불안감이야. 그러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물론 들어왔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게 쉽지 않아요. 모든 수험생이 똑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딱 이곳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무조건 내가 꼴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수험가의 룰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랑은 달라. 예를 들어 내가 고등학교를 갈 때 고1을 고3이랑 시험을 같이 보게 하진 않거든. 고1은 고1끼리만 봐. 고2는 고2끼리만 보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고1 들어오는 순간 고3이랑 시험을 계속 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꼴찌인 거야.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들죠.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죠? 그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력이 또 좋아지는 걸 알겠는데 가장 사실은 기존에 공부를 하시던 분 중에 가장 힘든 게 언제냐면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나를 추월한다라고 느낄 때야. 그러면 내가 뭐 공부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얘는 공부한 지 이제 뭐 한 1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를 또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정말 수험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야.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보이는 것들이 다 진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보이는 결과들을 다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 없어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정신병자 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뭐 되게 잘하고 쟁쟁하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다 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 수 없다니까. 시험은 그런 게 아니야. 수험과의 시험은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붙은 놈이 잘했던 거야. 여러분 수험과의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붙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왜 처음에 이걸 힘들어하냐면 이 룰을 잘 몰라서야. 붙는 놈이 잘했던 거야. 그리고 저도 합격생들 올해도 많이 나왔는데 근데 합격생들 불러서 만약에 너 이번에 또 시험 본 붙을 것 같냐? 그러면 대부분 다 뭐라 그러냐면 다 자신 없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절대 겸손한 게 아니야. 그게 팩트야. 그러니까 요번에 6월엔 붙었지만 7월에 시험을 또 보면 붙을 것 같아? 알 수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어떤 것도 우리가 약속받은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만큼은 확실한 게 그래도 여러분 이 공간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공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이번에 사실은 문제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강원랜드부터 시작해서 금융권도 그렇고요. 이 공사공단들 특히 문제 많이 터졌어. 아시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말 한동안 유행했잖아. 의원님 몇 명 꽂으셨어요? 그거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 인터뷰. 그래서 그 의원이 지금 뭐 어저께 보니까 법원에서 사실은 뭐 그거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검찰에서 얘기했던 영장 발부는 일단 뭐 재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영장 발부는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사실은 많이 분노하고 많이 열받고 그러죠.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물론 이제 거기가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사기업 시험들이 다 그걸 절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공무원 시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공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나오셨건 대학을 나왔건 나오지 않았건 여러분들의 성별이 남자건 여자건 그래서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에도 가장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합격해? 그런 기업이 있나 대한민국에? 공채를 뽑는데 여사원이 더 많이 합격했어 남자 사원보다. 그런 기업이 있나 대한민국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공무원은요 진짜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해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여자들이 많이 합격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에 따라서 성비 균형으로 해서 남자와 여성의 커트라인을 다르게 적용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요.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약속받은 적은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 믿으십시오.
그리고 바깥에 보이는 게 여러분 그러면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무지하게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정말 내가 될 수 있을까 막 되게 힘든 시간도 와요. 근데 여러분 좀만 견디면 상황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정말 밤이 많이 깊었을 때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이번에 부산 특강 내려가는 거 화요일날 특강 내려가는데 태풍 오면서 제가 부산 못 내려가게 된 거 그날 비행기 뭐 다 취소되고 그 다음에 또 KTX 끊었다가 또 막 환불하고 제가 막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밤이 깊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진짜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진짜 해가 떠? 어저께 떴다고 해서 오늘 진짜 뜨겠어? 알 수 없죠. 그런데 밤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정말 밤이 깊었을 때가 사실은 아침이 가장 가까이에 왔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게 느껴지고 내가 여기서 정말 고비다라고 느낄 때 그걸 한 번만 극복하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일체유심조였습니다. 그래서 원효가 깨달음을 얻은 거야. 다시 원효로 갈게요. 만약에 왜 웃으세요?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어찌 그곳에는 있고 이곳에는 없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진리라면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가지 않겠다. 그래서 원효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중국의 유학을 가지 않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같이 잤던 의상은 여기 동생이죠? 형을 물론 걱정은 했겠죠. 그런데 혼자 가요. 됐죠? 의상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래서 의상은 중국 유학파입니다. 중국에 유학을 가요. 그래서 뭐 의상은 뭐 그런 생각하면서 갔겠죠. 내가 볼 땐 형이 뭘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토했지. 그래서 형은 토하고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걱정하면서 의상은 혼자 갑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일심이라고 하는 화두는요, 원효 삶 전체를 관통해요. 그래서 일체유심조, 일심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유가 되면 화쟁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워낙 분열의 시대이기 때문에 각 종파별로 그 다음에 이제 승려별로 불교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른 거야. 이 엄청난 분열의 시대에 사실은 분열과 갈등에 대한 조화와 통합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화쟁입니다. 뭐 하지 마라? 쟁하지 마라. 그래서 이 화쟁의 기본이 또 일심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된 일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부처를 향한 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교실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창문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제 커튼이 져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저 커튼을 제끼면 저 창문 틈 사이로 하늘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 그리고 밑에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1층에 나가서 바로 앞에 박물관 건물 앞에 나가서 하늘을 봐요. 그럼 하늘이 보이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택시를 잡는 거야. 그리고 여의도 고수부지로 가주세요. 그리고 여의도 고수부지에 내렸어. 그리고 하늘을 봐. 그럼 하늘이 보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본 세 개의 하늘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본 하늘은 저 창문 틈 사이로 정말 일부분만 보였겠지. 그 다음에 이 건물 1층에서 내려다보는 하늘은 사실은 이 앞에도 건물이 있고요. 이 박물관 건물도 아주 작진 않아요. 그래서 제 뒤쪽에 시야를 다 가리겠지. 그래서 그 건물들과 건물들 사이에 하늘을 봤겠죠. 그러나 여의도 고수부지 같은 데 내려서 하늘을 보면은요. 내 눈을 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두 눈이 담을 수 있는 만큼 하늘을 다 담을 수 있지. 맞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혀 다른 세 개의 하늘을 봤는데 여기서 질문. 그러면 하늘이 세 개야? 사람이 1000명이면 하늘이 1000개고?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일심은 원효의 일심은 뭐냐면 사실은 한 부처를 향한 한 마음이지.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이러하다. 진리는 이러하다. 아니야. 부처님의 말씀은 이것이 맞다야. 아니야. 부처는 이렇다. 아니야. 부처는 사실은 근데 부처가 여럿이야? 부처가 다르게 보였던 건 뭐야? 사실은 당신들이 서 있었던 위치가 달라서지.
됐죠? 그래서 사실은 한 부처를 향한 한 마음이 아니냐. 이게 원효의 일심. 그러니까 화쟁의 근본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한 부처를 향한 한 마음이다. 쟁하지 마라. 됐죠? 이게 화쟁입니다. 그래서 이 화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그래서 중간파와 유식파의 논쟁. 요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거든요. 요 얘기는 요 기본 베이스는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불교의 대중화. 자, 불교의 대중화는요. 사실 원효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스님 이유는 사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불교의 대중화.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하죠. 그래서 아미타 신앙을 직접 전도하는 거야. 물론 의상도 아미타 신앙인데 우리가 이게 약속된 표현이 있어요. 원효에. 그래서 직접 전도했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이게 직접 전도하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파괴해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성거사라고 불러. 그러면서 무예가를 지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원효에 대한 또 하나의 얘기. 원효가 파괴한 얘기는 아시죠? 원효는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원효의 아들이 누구야? 설총이죠? 아닌데요? 맞아요. 성씨가 다른데요? 법명이에요. 됐죠? 그래서 속세 성씨는 설씨야. 됐죠? 근데 설총은 유학자예요. 이거 어느 시대죠? 신문왕 때 화왕계를 썼던. 우리가 화왕계 할 때도 뒤에 가서 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누구야? 부인은 요석공주지. 그쵸? 근데 사실은요, 요석은 처녀는 아니에요. 과부야, 과부.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이 요석이 누구의 딸이냐면, 무열왕의 딸이야. 근데 이거 내가 정치사 할 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김춘추가 딸바보라 그랬잖아. 원래 김춘추가 용수 용춘의 아들 아니야. 그래서 완전 한량이야. 혈통이 춘추보다 좋은 자가 없어. 그 원래 한량이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행보, 엄청난 야심가는 김유신이야. 김춘추는 삼국통일회 같은 꿈 같은 거 없어. 됐죠? 삼국통일은 김유신의 꿈이야. 그래서 이 춘추가 딸바본데, 근데 이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게 AD 642년에 첫째 딸이 그러니까 백제 의자왕 때 성충, 그러니까 윤충의 공격으로 대야성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성충이 윤충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이 대야성의 성주가 무열왕의 첫째 사위예요. 김품석이라고. 그래서 성주와 성주의 부인이 잡혔는데, 그런데 윤충이 어떻게 하냐면 둘을 목을 딱 자른 거예요. 그래서 몸은 버리고요. 그 다음에 둘의 머리만 나무 상자에다 넣어서 춘추한테 택배로 보내주잖아. 그래서 춘추가 사실은 자신의 사위랑 자신의 첫째 딸의 머리만 사실은 택배로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춘추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김춘추의 꿈은 백제멸망이야. 그래서 실제로 춘추는 백제멸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를 갖다 영계소문한테 죽을 뻔하고 또 당나라로 날아가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대담외교 성공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꿈도 이루는 사람이에요. 춘추가 몇 년에 죽어? 백제가 언제 멸망해? 660년에 멸망하고요. 연도 외우란 얘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춘추는 661년에 죽어요. 그래서 김춘추는 백제 멸망의 꿈을 이룬 사람이야. 그래서 고구려 멸망이 언제야? 하면 무열왕이 아니야. 주의사항은. 그래서 고구려 멸망 언제예요? 그의 아들 문무왕이고, 당나라와 싸워서 성통일을 완성하는 것도 언제야? 문무왕이야. 그래서 성통일을 완성하는 건 누구다? 문무왕이야. 그러니까 무열왕은 백제까지만 멸망시켜요. 그게 첫째 딸이거든요. 그런데 둘째 딸이 요석이에요. 그러니까 춘추가 딸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치? 이제 귀한 딸들 아니야. 그렇죠? 진짜 여러분 잘할 때 다 그렇게 잘하셨잖아. 진짜 바람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진짜 눈에 많이 불편하세요? 제 얘기? 많이 불편해? 그렇게 컸잖아. 아니야? 강하게 컸어. 들판에서. 그만할게요. 근데 첫째 딸이 그렇게 죽고, 하여튼 이게 사이놈들이 문제야. 둘째 사위는 결혼하고 1년이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도 또 과부가 된 거야. 그래서 요석은 사실은 젊은 과부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혼자 그냥 사는 거지. 예, 그러고 있다가 원효가 정말 유명해진 게 금강산맥경론 때문이에요. 이 금강산맥경론이 불교의 경전 중에도 굉장히 어려운 경전인데 이게 되게 귀한 거야. 근데 이 신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경전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책이 훼손돼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낱장으로 막 이렇게 흩어진 거야. 이렇게 막 낱장으로 흩어졌는데 근데 당시에 신라의 고승 중에 이 책에 차례를 맞출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밑에 페이지 보면 되지. 퇴장이야. 옛날 책에 페이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책의 차례를 맞출 수 있다는 건 책의 내용을 대충 안다는 얘기야. 그런데 당시에 신라의 고승 중에 금강산맥경이라는 경전이 들어왔는데 훼손된 책의 차례를 맞출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건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추천된 사람이 원효예요. 그래서 원효는 사실은 제야의 숨은 고수지. 그게 원래 중앙무대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효가 추천이 되고 그래서 원효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불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원효가 이제 궁중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게 금강산맥경론이 훼손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맞춘 거야. 그래서 이게 책이 다 훼손돼 있는데 막 척척척 하면서 다 맞춘 거야. 근데 그럼 이 경전으로 설법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 신라에. 설법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지. 아니 책에 차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책을 무슨 내용인지 설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원효가 이 책으로 설법을 하는 거야. 특히 사실은 뭐 원효가 황룡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법했던 얘기는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원효가 이제 워낙 이제 깊이 아니까 원래 많이 아는 사람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법 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나면 옆에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럼 좀 모르는 거 있다 그러면 조금씩 시간 내서 알려주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게 둘이 상담이 되면 안 되고, 됐죠?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다 서로 인생 힘든 거 얘기 가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는 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학습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설명이 된다는 건 내가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내가 설명을 할 때 내 말이 되게 어렵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안 그래도 모르는 친구가 내가 어렵게 얘기하면 이해하겠어? 더 모르겠지. 그럼 내가 막 설명하면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막 중간에 질문을 해. 그럼 이제 그러다 또 싸울 수도 있죠.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닥치고 들어 설명이나. 근데 그럼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면 설명이 쉽게 잘 되는 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원효만큼 불교에 대한 이해 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쉽고 재밌게 막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하하호호 하고선 들은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요석공주가 있었어. 그래서 요석이 꽂힌 거야. 하필이면 대상이 누구야? 스님을. 그래서 요석이 나 저 스님 아니면 죽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단식 투쟁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랬더니 김춘추가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똥줄이 탔겠냐고. 첫째 딸이 어떻게 죽었는데 둘째 딸이 과부가 돼서 딸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근데 죽겠대잖아. 그래서 원효한테 달려가는 거지. 그래서 스님 불쌍한 중생을 구제한다며 우리 딸은 어쩔 거냐. 그래서 원효가 제가 하겠다고 척척척. 그래서 합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석이 임신해서 낳는 아이가 솔총이에요. 그러고 나면 원효는 스스로 파괴하죠. 그리고 자신을 소성거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해가,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장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해가 또는 무해사상 그러면 원효예요. 얼마 전에 라이브 특강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무해가 원효밖에 없어요? 성속무해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성속무해는 균여고, 됐죠? 그냥 무해사상 그러면 원효예요. 됐죠? 네, 그래서 자 원효가 직접 전도를 하죠. 그래서 광대 차림을 하고
그 다음에 박을 하나 만들어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삼국시대에 일반 농민들이 승려에게 감히 말을 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스님은 광대 옷차림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한쪽에 술병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 그렇지, 우리 아버지 냄새가 나는 거야. 이해돼요? 막 술 냄새 푹푹 나요. 그러면서 맨날 노래를 불러. 그리고 막 춤도 추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너무 재밌어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거지. 그래서 무지몽매한 백성들까지도 부처의 호를 알게 되었으니 그의 교화가 참으로 컸던 것이다. 제가 지금 말한 게 뭐냐면요. 기출에서 맨날 나오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원효의 사료를 그냥 입으로 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자, 이렇게 해서 불교의 대중화에 사실은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다? 원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스님이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원효에 대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상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의상 얘기부터 다음에 하시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의상부터 해서 뒤에, 자, 불교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